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구글의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한두 분기 정도 생성 AI와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이 뒤처져서 마치 1분기에는 끝난 것만 같아 보였던 잠자는 AI 제국에서 이제는 깨어난 AI 제국으로 부를 수 있는 구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을 통해 AI 경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깨어난 구글 AI 경쟁 2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까지 네프콘에서 무료 공개 중인 글인데요. 구글은 24년 PER 18배 수준으로 과거 20배 초반이었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AI가 뒤처질 거란 우려로 인해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를 바라봤을 때 AI가 없이 밸류가 설명되는 구간에 도달한 구글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최근 많이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잠자는 거인이었지만 구글은 당연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칩 TPU 4세대 및 현재 5세대로 이어진 TPU로 타 기업들 대비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자체 칩의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AI 가속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성 AI 유니콘의 70%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이죠. 그리고 연간 순이익 78B, 이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일한 순이익이며 올해 기준 순이익 기준에서 아마존보다는 3배 높고 테슬라보다 6배가 많으며 메타보다 2배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점적인 자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 보관해 왔으며 모델 제작 후 파인 튜닝을 거쳐서 제품화시킬 경우 AI에 바로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충분히 많다는 게 좋습니다. 5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15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품하는 제품 6개 이상이죠. 검색 광고와 유튜브, 지메일,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4년에 강화학습 개념을 처음 적극 조입한 딥마인드, 2017년에 트랜스포머의 씨앗이 된 구글 브레인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같은 이미 충분하게 능력 있는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AI에게 조성되어 있고 from scratch부터 거대 언어 모델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능력과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생길 수 있는 알 수 없는 에러들을 처리해 나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손에 꼽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구글의 컨퍼런스를 분석하기 전에 두 경영진에 대해서 보자면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구글이 만든 경영진입니다. 구글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의 커리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004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재료공학 엔지니어로 시작하여 맥킨지에 있다가 구글에 04년에 입사하였고 이후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 구글 맵 등 다양한 컨슈머 제품들을 만들다가 2008년에 구글 크롬과 크롬 OS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피차의 휘하로 안드로이드가 13년에 편입되고 15년에는 차기 CEO에 등극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어서 클라우드 사업부의 CEO인 토마스 쿠리안도 유명한데요. 이분은 데이터 센터의 명가 오라클의 제품 개발부 사장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레리 앨리슨에게 직접 보고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라클 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연결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던 인물이었지만 레리는 베타적 클라우드를 강조했다고 하죠. 그 결과 2019년에 구글 클라우드로 이직하여 시장 점유율을 AWS, 애저에 비해서 크게 올리기 위해서 임명됐고 자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에코시스템을 맞을 것을 담당받았습니다. 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AI를 만드는 것은 버텍스 AI를 통해서 개발하고 AI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뉴엣 AI를 통해서 개발되는 생태계를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자사가 AI의 가장 최적화된 인프라로서 가장 첨단 수준임을 알렸습니다. 이런 가장 최적화된 컴퓨팅 인프라라는 것을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성 AI 플레이어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클라우드 3사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자면 AWS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EC2에서 매출이 50%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초창기 굵직한 사스 기업들이 모두 AWS 안에서 지어졌죠. 그렇다 보니 AWS가 가지고 있는 메뉴의 풀이 상당히 높고 AWS 엔지니어 풀이 많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서버 매출이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윈도우를 쓸 경우 애저로 이전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다 보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애저가 상당히 꼽히고 있고 넘버원 클라우드로 선택하는 쪽도 많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인프라 면에서 가장 빠르고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넘어서 생태계 구축에도 매우 적극적인데 이런 것을 매우 잘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쿠리안이죠. 현재 하이퍼클라우드 3사의 2분기 매출 성장률만 보시더라도 그림이 대략 그려지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AI에서 가장 후발주자인 아마존은 성장률이 non-AI 서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하락했고, non-AI 서버의 하락을 AI가 일부 상쇄시켜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 점, 그리고 후발주자임에도 생성 AI 유니콘을 대거 유치하여 AI 컴퓨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글은 플랫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분기부터 독립적이던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을 통합했다는 것도 어닝콜 자료에서 앞으로 AI 경쟁에 2라운드가 진입했음을 보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유즈 AI, 듀엣 AI는 크게 두 갈래로 쓰입니다.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서로 창과 방패를 제대로 든 상황이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창은 검색 광고에서 빙챗으로 구글을 노린 것이라면 현재 그 공격은 실패에 가깝고, 이제 구글은 다시 자신의 창을 들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협업을 강조하는, 그리고 AI라는 무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제품 시장을 워크스페이스로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듀엣 AI는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GA, 즉 상용 서비스 단계에 바로 들어갔죠. 구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색의 AI의 통합을 두려워해서 미루다가 빙챗이 등장하면서 한 차례 공격을 받았고, 바드와 생성형 AI 검색을 키워가며 방어해낸 것처럼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서의 통합을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듀엣 AI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로 준 셈입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유료 구독자는 1000만 명으로 한 달 사이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는 900만 명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유료 구독자가 3억 4,5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 3%에 미치는 수치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구글은 이 싸움에서 조금 더 편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원천이 보다 탄탄하고 TPU를 통해서 효율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구글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듀엣 AI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내의 전체 문서들을 파악한 뒤 PPT로 쓸 자료에 적합한 파일들을 골라 2-3초 내에 PPT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 내에서도 PPT 내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쓰는 말, 자연어라고 그러죠. 자연어로 프롬프팅하여 장표를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플롯을 짜고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임을 생각하신다면 GitHub 코파일럿이나 혹은 챗GPT를 통해 개발자들이 대략의 아웃라인을 생성 AI에게 맡기고 그 후 튜닝 정도만 하여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GitHub 코파일럿처럼 생산성이 30%, 40%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서 미팅에 쓰일 슬라이드를 몇 분 만에 만들었다면, 발표에서 구글 밋을 사용한다면 발표자를 위해 말하고 있는 자료 위에 프롬프트가 나오며, 이것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속도를 맞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말을 건너뛰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프롬프팅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미팅이 끝나게 되면 발표자들에게 발표 내용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참석자 입장에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발표자의 언어가 다를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300개 언어상의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고, 만약에 회의에 뒤늦게 참여한 사람의 캐치업을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따라잡기 위한 요약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본에다가 Q&A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Z세대에 대한 소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늦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캐치업하기 위해 듀엣 AI에게 Z세대의 소비에 대해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어? 라는 식으로 질문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듀엣 AI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요약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컴퓨팅 환경 면에서 TPU 5세대 신제품을 제공한 것, 엔비디아 H백으로 만든 새로운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기했던 것은 버텍스 AI에서 나왔습니다. AI를 만들어주는 모델이죠. 비즈니스 고객들이 몇 분 만에 자연스러운 생성 AI 검색기를 만들거나 챗봇 서비스를 자체의 워크플로우와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당시 시연 영상으로는 차량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 버텍스 AI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고르고, 그리고 AI에게 자연어로 당신의 목표는 고객들의 운전면허와 요청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적용하니까 몇 분 만에 차량관리국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Q&A를 수행할 수 있는 챗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말하게 되면 구글 AI가 차량관리국의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읽어본 뒤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해주는 식이죠. 이어서 두 번째 얘기는 챗봇과 연동된 것이었는데요. 이런 민원인이 새로운 운전면허를 요구했을 때 차량관리국의 챗봇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객은 제가 로스카토스로 이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고, 챗봇은 마찬가지로 관리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방문하시기를 솔루션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관리국의 일정을 버텍스 AI가 살펴본 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시간이 비어있는 걸 알았고, 고객에게 2시에서 4시까지 시간 중 어느 시간이 괜찮을지를 버튼으로 누르게 시켰습니다. 그에 고객이 2시를 선택하자 버텍스 AI는 차량 관리국 데이터에서 2시에 방문할 고객으로 해당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구글 캘린더에 오후 2시에 로스카토스 오피스에 방문할 것임을 추가해줬으며, 세 번째로 챗봇과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고객의 지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GPU 부족으로 아직 많은 서비스들이 론칭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이나 오픈 AI의 멀티모달 GPT-4 같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더 많은 GPU를 공급받을 때마다 서비스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세미 애널리시스 자료에 의하면 AI 개발자 수 대비 컴퓨팅 리소스의 최고는 오픈 AI와 구글, 안트로픽, 인플렉션, X, 메타 등입니다. 나머지 AI 개발자들은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GPU를 갖고 있는 수준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가장 웃긴 트렌드 중에 하나는 최고의 AI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내가 다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GPU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구매할 예정인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클라우드용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가장 많은 H백을 보유하게 될 메타는 인지 채용에 벌써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컴퓨팅이 풍부한 기업입니다. 내부적으로 GPU와 TPU를 동시에 사용하여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향후 2년 내에 TPU 5세대만 놓고 보더라도 2년 내에 AI 컴퓨팅 파워는 4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있었던 것은 AI 경쟁을 앞두고 이제 처음으로 구글이 수익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람코처럼 돈이 쏟아지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은 2배 늘었음에도 마진은 1%포인트밖에 늘지 않았죠. 이에 비용을 관리할 경우 마진이 더 좋아질 영역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2분기부터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을 합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연구소를 출범함과 동시에 순다르 피차이와 함께 2015년부터 입사하여 힘을 써왔던 베테랑 CFO 루스 포랏을 CIO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앉혀 이제 구글의 아더배츠 같은 1년에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사업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CFO가 최고 투자 책임자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24년까지 병행하면서 장기자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현재 구글이 수익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한 지는 지난 1분기부터라는 점이죠. 이번에 구글이 화제가 됐던 것은 장기 투자를 하는 빌 에크먼이 구글을 올해의 종목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 평균 보유 기간은 약 20분기로 한 종목을 평균 5년간 보유하는 장기 투자를 보이고 있죠. 퍼싱 스퀘어는 특히 원칙상 최고 퀄리티의 견실한 성장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이 왔을 때 투자한다는 원칙에 맞게 2020년과 21년 그 흔한 하이플라잉 테크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 에크먼의 생각으로는 5년을 가져갈 원칙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빌 에크먼이 처음으로 구글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이유는 시간상 네프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의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강력한 공급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의 CEO 팻 갤싱어가 PC 재고 소진 후 신규 증가 발언,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non-AI 리스타킹이나 낸드에서의 일부 가격이 업틱이 되었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non-AI와 낸드와 디램 쪽으로도 온기가 옮겨가는 중입니다. 마침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하단부에 터치한 이후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온풍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AI 캐펙스에 밀려서 뒤처졌던 플레이어들이 특히 미국 하이퍼스케일러가 하반기에 대규모 발주를 넣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클라우드 반도체 설문조사 결과 클라우드향 non-AI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대만 서버용 베이스보드 점유율 1위이고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대만의 에이스피드 기준으로 하반기 하이퍼스케일러향 non-AI, 한마디로 CPU 기반 서버 출하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에이스피드가 한국 테크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서버 시장에서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죠. 이것이 메모리 모듈이나 PCB 업체의 실적 추정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낸드의 일부 업틱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마이크론 등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낸드에 대해서는 아직 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베팅은 아니었죠. 두 번째로 모건은 돈 버는 AI가 사이클을 연장시켜줄 주요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네이버에서 코멘트 드렸던 내용이지만 5월에 TSMC 슈퍼한런 주문 이후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 생성과 파인 튜닝, 실제 서비스 런칭까지의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이제 3분기까지 공급에 대한 집중이 이뤄지고 4분기부터 돈 버는 AI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셀즈포스, 서비스나우, 인투이트, 어도비, 유니티 등의 생성 AI를 현재 적극 도입하여 프로덕트에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업셀링이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의 매출 추세가 더 중요한 이유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어닝콜을 계속 읽고 정리 중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부분들이 생기면 코멘트 드릴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에게 이번 주 중요했던 건 AI 서플라이 트래커의 내용이었습니다. AI 서버의 추정치를 이전에 비해서 40% 상향하였는데, 대만 서플라이 체인 체크 결과 H백의 베이스보드 100% 납품 중인 위스트론의 경우 3분기에 스트롱 램프가 있을 것이고 4분기에 마일드 램프를 보일 것이며, 서버 ODM인 인벤텍은 AI 서버의 출하량이 15%에서 20% 정도 24년으로 미뤄졌다고 말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높을 것이되 공급은 아직은 부족하여 24년으로 수요가 연장되는 모습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 레벨 테스팅 기업인 크로마는 최근 주문이 밀려난 것이 없다고 말해서 올해 AI 칩 출하량과 매출이 남은 매월 의미있게 성장할 수 있는 레벨임을 알리는 지표였습니다. 생성 AI에 대한 챗본류 관심이 주 사용자이던 대학생의 방학 시기와 최근 2달째 겹쳐 있고, 그리고 일부 가십성으로 유입됐던 트래픽이 낮아져서 그럴 뿐 이미 성공해 있는 비즈니스 혹은 생성 AI 모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 AI의 탑티어인 미드저니의 경우 2022년 7월 오픈 베타 후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6월에 이미 디스코드 멤버 1500만 명을 확보하여 디스코드 서버 중 가장 큰 그룹이 되었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실제 인물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 캐릭터 AI는 출시 9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800만 명, 일간 활성 사용자 수 300만 명으로 사용자의 충성도 또한 일평균 2시간씩 사용 중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 쓰이는 것은 전체 생성 AI가 창출해낼 매출 중에 극히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제품 런칭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장세가 매출 면에서 꺾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오픈 AI의 챗GPT 유료 사용자 수는 미국에서만 200만 명 정도에 도달해 있고, 월 $20임을 감안할 시 여기에서만 월 40밀리언, 그리고 B2B 애저 오픈 AI 서비스나 API로 벌어들이는 것을 감안할 경우 월 매출 80밀리언으로 대략 연 1빌리언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깨어난 AI 구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무료 공개 중인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제가 디테일을 높이기도 하고 유튜브 플랫폼에서 쉽게 전해드리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